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다며 내일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1도, 습도 40%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9730 샵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주요 내용들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직접 유튜브 안에도 여러분들의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여러 가지 소식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구말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한 이후에도 이번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심판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집회를 가졌고 또 국회 앞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 장관 사퇴한 후에도 광장 부시가 계속해서 되는 이유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 여의도와 또 서초동 네. 그리고 또 이제 광화문 세 군데에서 주요한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갈라졌어요. 네, 네. 조금의 어떤 성향상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동과 여의도로 가능성하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광화문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회의 성격 자체가 내용적으로 그렇고 질적인 성격도 그렇고 좀 변화가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조 전 장관 사퇴를 이슈로 내걸다가 이제는 이제 공수처 문제라든지 또 야당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든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 이슈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결국 이제 또 29일 날 있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공수처법에 대한 이제 처리를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네. 하나의 어떤 장의 힘을 모아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일단 전체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국회의원 선거란 걸 통해서 어떤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이렇게 됐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거를 6개월 앞인데 장외 투쟁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우려가 들어요. 네. 왜냐하면 거의 생사를 놓고 난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대결로 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특히 이제 지금의 조짐을 보면 결국 이 흐름은 결국 선거운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공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아무래도 양쪽 진영이 이제는 서로 이제 장애 집회에 좀 익숙해져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선거를 앞두고도 결국은 이런 주요 이슈를 놓고 실제로 어떤 싸우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각 개개의 어떤 선거 지역구의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중앙 이슈가 실제로 선거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대선과 달리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슈가 상당히 좀 그렇죠. 중요했던 네. 전례가 있었잖아요. 선거운동 같은 경우도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예, 이번 선거는 이미 지금부터 이 중앙 이슈가 지방 이슈를 상당히 압도해버리는 현상들 또 장애 집회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이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그 광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평가를 내려서도 안 되고 평가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광화문 집회와 여의도 서초동 집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광화문 집회 자유한국당이 그 당원 내외 그런 당협위원장들에게 300명, 400명을 동원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나가서 함께 무슨 뭐 보고대회 명목으로 함께 집회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권이 직접 민주주의의 그런 광장에 뛰어든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공당인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게 정치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본인들이 그 야당이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본인들의 자원을 쓰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를 어떤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해줄 수 없는 영역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해주는 게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이슈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이슈를 이렇게 광장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간다는 건 정치권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 나온 그런 에너지를 결국은 그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인다는 것은. 네.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가 자원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든 야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이 그렇게 반보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든 서초동 집회든 여의도 집회든 어쨌든 그 촉구하는 초점이 조금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제 사퇴가 끝나고 나니 문재인 정권의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동이나 여의도 집회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수처 설치를 가장 크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 전환이나 뭐 비판 그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거를 넘어서서 하는 요구는 글쎄요. 그 2016년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하야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 탄핵이 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던 겁니다.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 물론 요구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야당 본인들이 스스로에게 어쩌면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국정 운영의 큰 덩어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히 법을 만들고 제도화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향을 틀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들한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목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주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현정 선생님께서도 좀 의견 아니 뭐 주시죠. 야당이 뭐 힘이 있습니까? 야당이 무슨 인사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야당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또 여당같이 하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야당 역할하는 게 결국은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여당도 야당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장에 나가서 하고 한 달 동안 서울 광장에서 농성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지금의 여당이 당신들 야당이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이야기 들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한국당이 너무 이제 당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주 집회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예산이 다 고갈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당협위원장도 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400명, 300명씩 동원하라고 그러면 이거 인증샷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천에 또 이게 점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정당의 이름으로 사실 뭐 자꾸 장애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민단체나 물론 그런 쪽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들의 투쟁을 마무리 짓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주 집회가 열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 쪽에서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회 쪽으로 가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 법안 뭐 표결 처리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강선우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사개특위에서 낸 그런 그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 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야당이 그 당시 물리적으로 굉장히 국회에서 이제 저지를 하려는 노력도 했었고, 근데 그 이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백혜련 안이 있고 권은희 안이 있고, 근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현재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나 걱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뭐 대통령이 그렇게 뭔가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신여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네.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시대 20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그런 공수처를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것인가를 좀 짚어보자, 그런 요구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논의할 어떤 대안이나 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야당이 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공수처장 이제 임명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백혜련 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2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 1명을 임명을 한다는 것이고, 권은희 안 같은 경우에는 그 1명을 임명하고 나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네네.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2중 3중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게 우려가 된다면 본인들이 더 보완을 한 그런 안을 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소권 관련해서도 이제 백혜련 안 같은 경우는 그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권은희 안은 그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것이죠. 시민으로 구성된. 네. 그렇다면 두 개 다 뭔가 염려가 있다면, 기소권 남용의 염려가 있다면 그 자유한국당만의 그런 안을 좀 들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전 바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 공수처가 그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검찰을, 너무나 비대해진 검찰을 좀 견제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살펴봐도 판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더 그런 주장에 조금 더 힘을 받는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수처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본인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권력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려는 게 아니냐, 그런 뭐 자유한국당의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야당일 때부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좀 야당일 때 주장할 때 과연 그러면 권력을 계속해서 뭐 이어나가자, 정권을 재창출하자, 그런 기반에서 주장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떨어져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취합을 해보고, 국민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왜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는지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물론 우려는 나타날 수 있으나 마무리해 주시고요. 본인들만의 안을 좀 들고 나오시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현중 논설위원께서도 근데 이 말씀해 주시죠. 사법제도는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 그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뭐 사법 낭인들을 없앤다고 이야기를 해서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이 로스쿨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이제 이 가진 자, 뭐 기득권층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장으로서 이게 변질되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예를 들어서 이제는 개천에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20년 전에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논쟁적인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그렇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거 고위공직자들 정말 기득권 사람들 이거 정말 이 부패를 단절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면 동의 안 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나 국가 체계라는 게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졌다,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권한을 남용한다. 저는 검찰의 근본 문제는 결국은 정권에 따라서 눈치를 보거나, 또 정권의 입장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네. 항상 집권 초기에 사정정국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반대자들을 잡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을 남용했던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을 결국은 어떤 면에서 중립화를 시켜주면, 저는 검찰이 어떤 우려하는 바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이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못한다고 제2정부를 만듭니까? 청와대가 못한다고 제2청와대를 만들면 제2청와대가 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핵심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을 좀 중립화시켜서 검찰이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수사를 하게끔 만드는 거. 저는 네.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검찰의 과대한 권력만 이거를 나눠주자라는 거죠. 과연 나눠지겠습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또 제2의 공수처를 만들자고 또 이야기를 할 건가요? 공수처는 누가 견제를 하죠? 지금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공수처는요? 공수처는 뭐 지고지순한 기관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실체를 좀 알았으면 한다라는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8월 27일 부산 의전원 압수수색 이후에 이제 영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가 된 상황인데 두 분께서는 이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현종 의원께서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지금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게 10개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문서 위조 이거 포함하면 이제 11개 혐의인데요. 표창장 위조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예.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혐의가 10개나 된다는 게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 그 표창장 위조해서 또 이제 인권 인턴 증명서 위조해서 이제 국립대 예를 들면 서울대나 이제 부산대 의전 여기 한 거는 이제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립학교 한 것은 이제 업무 방해 그다음에 이제 이 특히 보조금 횡령 같은 경우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등 해서 지금 한 10가지 혐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아마 검찰이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박지원 의원이 아니 혐의가 없는데 왜 저거 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 좀 지켜보시죠. 뭐 다 공개되면 아실 겁니다. 우리 검찰이 뭐 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어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수사를 하고 한 것 자체는 이 10개 혐의에 드러났듯이 검찰이 어떤 세세한 부분에서 일단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상당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영장도 청구 안 할 거를 이렇게 2달 동안 했느냐. 정말 그동안 여권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검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강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됐는데 아마 저는 정경심 교수께서 아직까지도 지금 건강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면 그때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혐의로 보면 예전의 관례로 보면 영장 이 발부의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강선우 평론가께서도 좀 전망해 주시죠.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 우선 그 혐의와 별개로 우리가 구속 자체를 왜 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받고 있는 혐의 등등에 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면 그거는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죄로 밝혀진다면. 네. 또 구속을 하는 이유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 상당 범위가 이제 소명이 되고 그거 관련해서 향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향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향후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렇다면 상당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상당 부분 증거도 검찰이 많이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향후에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을 한다. 그 구속 영장 신청한 거를 인용을 한다. 저는 거기에서 구속을 할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많다고 해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혐의가 만약에 그 범죄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구속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자산 운용을 해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관련된 것 같은 거 보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는 이거 내가 증거인멸한 게 아니고 김경록 씨가 알아서 했다. 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표창장 문제는 최 총장님 알아서 한 걸로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왜 아까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면
실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 증거의 결정적 증인들에게 압박을 넣거나 네. 어떤 면에서는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진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증거 인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왜냐하면 지금 혐의도 지금 증거 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교사 네. 혐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에 발부할 때는 좀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두 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청취자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요. 5964님.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624님, 지금의 특검 제도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주장들 보내주셨고요. 8867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민생을 돌볼 때입니다.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는 분명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실망이 큽니다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시사구말리 잠시 좀 쉬고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가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공수처법 처리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23일 실무위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다면서 반대 명분이 없다고 했고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 연장을 위한 은폐처, 공포처가 될 거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민톤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는 모두 11마리로 늘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한국어판 광고 자막이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지금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국내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고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에 그제 발원한 황사까지 날아오면서 농도가 차츰 더 오를 전망입니다.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하늘은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중부지방은 뿌연 먼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광주 24도, 대전, 대구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 단속 계속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소통이 가장 어려운 곳 바로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고와 작업으로 막히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고는 양평 쪽 상주터널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 때문에 1차로로만 소통이 되고 있어 4km 구간에 차량들이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후로도 양평 쪽 모두 4곳에서 작업 여파받고 있는데요. 상주 부근과 북상주 부근에서 1km씩 또 진남터널 부근과 감곡 부근에서는 3km 구간씩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 감곡 부근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어서 5km 구간이 더디고요. 이후 감곡 부근 2차로도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 충주 부근 정체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역시 작업 때문에 새마을 부근과 횡성 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3km씩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바로 지글지글 한우 익는 소리. 시작하기 무섭게 콸콸콸 배어나오는 진정한 육즙통.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무슨 정말. 택도 없는 아유, 소리입니까? 그럼요. 일단 가짜 그러면 뉴스한 건 되겠습니까? 인정한 거죠. 뭐가 왜 이렇게 가짜 거짓말을 두분 하십니까? 뭘 거짓말해요? 아찔하다 아찔해. 다양한 이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 토크 배틀,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슈 맛집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원조 맛집, 여기가 원조예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평일 낮 12시 20분에 만나요. 네, 시사본부 월요일 2부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사구말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준비에 지금 청와대가 착수했다고 하는데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지, 어느 분이 하면 적당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짧게 대답하면요. 네. 일단 저는 뭐 전해철 의원이 거의 유력시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퇴임 이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알지 않는 사람은 잘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쭉 보면 특히 이제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이 넘버원 사실은 이 부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본인의 측근 또 본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뭐 사람들을 아마 임명할 것이고, 그렇다 보다 아마 뭐 며칠간 전해철 의원의 말이 좀 바뀐 걸 보면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점점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걸 보면 네. 거의 뭐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강선우 평론가께서는요? 글쎄요, 뭐 여러 복수를 이제 유력 선상에 놓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근데 저는 전해철 의원도 굉장히 좋은 후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된 철학이나 이런 걸 그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미 이제 참여정부 당시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비서관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실무적으로도 손발이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철학도 잘 맞을 것 같은데,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를 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탤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경기도지사 이제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뭐 그것도 향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국정감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는 마치는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여가부라든가 운영위 국감 같은 정도만 지금 그렇죠.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요,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활동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국감은 거의 다 묻혔습니다. 거의 모든 그 국감의 내용이 조국 공방으로 이어진 그런 국감이었는데, 국감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시죠. 강선우 평론가께서 먼저 해주시죠. 기승전 조국 국감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뭔가 좀 한 챕터를 넘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꼼꼼한 감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모든 이슈가 어느 기관을 국감을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다 조국 이슈로 초점이 맞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 여당 입장에서는 또 방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들도 굉장히 이제 조국 당시 장관 이슈 관련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생활 밀착형 관련해서 그런 정부 부처에 관련해서도 뭔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테고, 제대로 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면도 많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기억에 남는 게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총선 전에 마지막 이제 국감이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국감 스타가 되고 싶었을 텐데, 이번 국감의 스타는 뭐 조국 장관, 그다음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정도로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쉬웠겠죠. 본인들 좀 아쉽지 않게 잘 이끌어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네요.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땡큐 조국.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감 때 제일 이게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처와
관련된 걸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공무원들이 만세를 할 정도로 네. 전혀 뭐 사실은 이게 부각이 안 됐고 자기들의 잘못 자체를 사실 국회가 견제를 해주지 못하니까요. 예. 또 특히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감이 끝나면 의정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준비용을 돌릴 수 있는 이 사실은 이게 일반 후보자 그 어떤 선거에 나가는 일반 의원이 아닌 사람보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자기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다 집집마다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예. 이번 국감 때 뭔가 하나 들고 나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뭐 조국 장관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선거운동의 어떤 그런 것, 특히 보좌관들 같은 경우도 이걸 좀 잘하면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스카웃도 되고 하는 그런 이게 하나의 장이 서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또 전혀 특수도 누리지도 못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의 또 예산안이 이제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즉 정부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감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예산이 또 이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오늘 뭐 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난 공기업들이 다 A 등급을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심사 기준을 많이 달리해서 사회봉사, 뭐 그다음에 많이 채용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적자 난 기업들이 A 되고 적자 안 난 기업이 D 등급으로 빠지는 정말 희한한 현상들이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정말 다음 총선 때 과연 이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도대체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저 국회에서 열심히 뭐 했습니다라고 할 텐데 뭘 했냐고 그러면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의원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증샷 같은 거 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렇죠. 그 전에 네. 상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 많이 나오는 국감 자리, 뭐 벵갈 고양이라든가 뭐 이구아나까지 등장한 적이 있었고, 뭐 증인 채택에서도 백종원 씨라든가 뭐 선동열 전 감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그나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나는 무슨 여러 가지 뭐 소품이라든가 증인 같은 것을 꼽자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이게 좀 좋게 기억에 남아서 네. 저 의원이 이런 거 관련돼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고 끝까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파헤쳐 주는구나라는 그런 소품이 등장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의 신문지에서의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참 맞아요. 기억이 났거든요. 네, 예. 그 수감자 관련해서 이제 수감자들의 그런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장면만으로도 저 의원이 의정 활동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약자의 어떤 그런 목소리, 그다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챙겨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소품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번 국감에는 저는 이용주 의원이 들고 나왔던 그 리얼돌이 기억에 남기는 해요. 기억에 남기는. 근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용주 의원 측에서는 이제 리얼돌을 뭔가 뭐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규제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업화 하는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뭐 연구소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드는 공장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해줘야 되는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을 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리얼돌을 국회에 직접 들고 나왔어요. 그 네네. 국감장에 직접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서 심지어 또 옆에 의자에 앉혀놨어요. 아이고. 그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의상을 봐도 굉장히 좀 뭔가 좀 보고 있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 리얼돌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리얼돌을 주문을 하는데 뭐 누군가 정말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로 주문을 해서 그 사람을 뭐 누가 그 주문한 사람이 그 리얼돌을 가지고 본인의 집에서 뭐 뭘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뭔가 이게 성적으로 잘못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런 한창 논란이 있고 우려가 있는 와중에 그런 여성 리얼돌을 들고 나와서 산업화 관련 규제 관련 이야기를 한다. 저는 굉장히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화제성, 그러니까 그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뭐든 좀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노설위원께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국회를 오랫동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문제가 정말 이 국정감사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의원들이 보면 대략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자기 질문 타임에 여기에 답변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쭉 자기 이야기하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되는 거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질문이 연결되지도 않고 또 다른 의원 넘어가면 사실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뭐 그 의원 질문만 넘어가면 다른 걸 사실 뭐 별로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왜 할까라는 저는 솔직히 회의감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 예를 들어서 선거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좀 근본적인 하다면 상설 국감을 해야 된다. 예. 결국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요. 국회 나와서 실제로 저렇게 일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또 수당은 다 받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제도 바꾸면 힘들거든요. 네. 열심히 나와서 해야 되면 힘들어요. 보좌관도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여야가 이거 안 바꾸려고 그래요. 선거 때는 그 힘듦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시죠. 뭐 그랬다 선거 때 또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한 번 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물론 뭐 검찰 개혁도 좋습니다만은 국회가 이 제도적으로 좀 어떤 상설 국감을 열어서 이게 사실은 해당 부처도 상당히 어떤 심층적으로 좀 저 국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도가 개선돼야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가져가면 매번 우리가 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제도 하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딱 한 몇 가지 질문 거기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려면 결국 뭐 하나 들고 나와서 흔들어야 돼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21대 이제 20대가 끝나고 21대 국회 시작되기 전에 네. 저는 정말 여야가 지금 국회의 문제점 법안도 통과도 안 돼요. 국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대립되는 것들 오히려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뭔가 한번 좀 바꿔봤으면 하는 저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상설 국감에 대해서는 강선우 평론가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상설 국감을 하려면 거기에 또 상당 부분 어떤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이 있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이 그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면 그거를 충분히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